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은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11월의 말. 저 오늘 날짜를 보고요. 깜짝 별 생각이 놀랐죠? 없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이거 12월이 이제 다 왔네. 이제 올해가 다 갔구나. 올해가 다 난 중순 된 줄 지나왔어요. 알았어. 12월. 예. 근데 저는 1년이 어떻게 지나갔나 싶은 게 12월 3일부터는 진짜 꿈의 날들이에요. 대선까지는. 그러니까, 악몽 같기도 있고, 하고 작년에 이제 뭐 우리가 또 막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아직도 이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고 여전히 좀 재판 보십시오. 엉망진창 아닙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그 그러니까요. 김용현 그 변호인단 얘기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우리가 마지막에 잔불 처리까지 끝까지 잘 해야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소방수 역할을 우리 또 이 신장남매가 해주셔야 된다. 주불보다 네. 잔불이 더 그렇죠. 위험하고 네. 저는 그러니까 올해를 생각해 보면 상반기는 이제 계엄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잠을 못 이룬 밤이 많았어요. 맞아요. 아마 우리 국민분들 다 그러셨을 것 그 같고.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잡아갔나 이렇게 그러니까 휴대폰 휴대폰마다 속도를 검색해서 그러니까. 그 확인해야 되는 그 맞아요. 불안증이 있었고 예. 이제 6월 3일 이후에는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는 거죠. 뭐 잠은 제대로 자더라도 이게 제대로 잘 될 수 있겠나 지금 이런 고민들도 많으셔가지고 잔불을 끝까지 네.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엔 내란 1년이다. 끔찍하다 1년. 예. 이제 좀 내란 좀 마무리 좀 짓자. 예.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정리하자. 예.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가 G20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사회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한쪽 발이 내란에 묶여가지고 맞아요. 앞으로 못 나가게 계속 발목을 잡으니 이거 어떻게 끊어낼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광고부터 소개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닥터엠 당N입니다. 식사만 하시면 튀어오르는 혈당 때문에 고민들 많으십니다. 소비자들이 검증한 뭐 좀 괜찮은 제품 없나 고민하실 때 네이버 후기 2만여 건 평점 4.9점 100% 내돈내산 찐 후기로 평점 4.9점을 받고 있는 닥터엠 당N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닥터엠 당에는 사용하는 물부터 차별화하였습니다. KCI 학술지에 효능실험 연구 논문 등재 및 3만 건이 넘는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닥터엠 원수 100% 베이스 위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잎 추출물을 넣어서 시너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딱 5주간만 닥터엠 당엔을 드시면서 혈당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5주간 혈당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 두세 병 꾸준히 마셨는데도 별다른 건강상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전액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건강까지 생각한 뭐 좀 찾고 계시다면 깔끔한 부드러운 차 맛에 닥터엠 당엔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입안도 깔끔하게 정돈이 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주문하시고 배송 메모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2박스 주문하시면 1박스를 더 선물해 드립니다. 2+1 이벤트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닥터엠 당N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광고는 노트북이 들어왔어요. 노트북. 네, LG 그램 14인치 10세대를 소개합니다. 10세대 코어 i5라서 업무, 인터넷 강의, 그리고 영상 편집도 거뜬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품 아닌가라는 저도요. 생각이. 그럼. 저도 그램 쓰고 있는데. 네, 램 16기가, SSD 512기가이고요. 윈도우 11 정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시야 각이고요. IPS 패널로 어느 각도에서나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무게가 참 가볍습니다. 제 이 노트북 쓰는 이유가 가벼워서. 맞아요, 저도. 네, 999g이에요. 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책 한 권 드는 느낌의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72W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A-리퍼 제품으로 1년간 무상 보증도 됩니다. 요즘 노트북 하나 사려면 100만 원 기본인데요. 핫딜가 59만 8천 원.
와. 나 하나 더 쟁여놓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59만 8천 원에 진짜 저렴. 구매 가능한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유튜브 더보기에 있는 전용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퍼 제품이기는 한데 쓰는데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요. 없다. 예. 더 좋아요. 저는. 훨씬 싸다. 네. 지금 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갈아타야 되나? 좀 가벼워야 들고 다니기가 맞아요. 맞아요. 좋아가지고. 예,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게 이구지구 무거- 이구지구 다니고 뭐 자료에 뭐 막 너무 많잖아요. 책에 가방이 뚱뚱하고. 가방이 뚱뚱해요. 예. 그런데 저 같은 분들에게 진짜 강추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튀르키예. 네. 튀르키예 어제 보니까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 통역하고 얘기하는 믹타 회의에서도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번 길었습니다. 7박 10일 전체 장면을 통화를 해서 어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뭐 저는 아무래도 G20과 관련돼서 뭐 다자 외교, 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 외교력을 입증은 하셨는데 네. 뭐 이번에도 역시나 외교는 이재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서도 정상들하고 얼마든지 이런 좀 편안한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참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감과 또 이런 높아진 국가적 위상을 느끼게 해준 지점 아닌가 싶고 또 2028년도는 또 우리 G20 개최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좀 맞습니다. 하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확정을 짓고 왔기 때문에 좀 상당한 이 외교적 성과들이 줄 이어서서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인데 아마 대통령께서 이 체력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실지가 네.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예. 예. 어떠셨어요? 장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게 전문가들 견해를 보면 중동에 이렇게 많이 이제 집중을 했던 대통령이 좀 드문데 아프리카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중동이 또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전략적인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또 하나는 그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그 우리로 보면 이제 소복 같은 데 머리를 근데 그게 또 엄청나게 유네스코 문화예산이라고 하고 그렇다면서요. 극진한 예우라고 하고 또 이게 비행으로 예우하고 네. 의전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 국격이 이런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한테 와닿는구나 대단히 좀 감동적이었고 또 카이로 대학에 가서 네, 연설을 네, 한 네. 게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엄청나게 좀 많이 드물고. 왔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왔고 네. 카이로 대학이라면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고 거기서 또 중동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발표하고 이랬던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그러니까 대비되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네. 재판정에 나와서 내가 뭐 G20이든 에이펙 가봤더니 좌파 이 정상들이 와 있어서 못 쓰겠더라 못 가겠더라 이게 회원국 초청국 뭐 이런 개념도 없고 네. 좌판이 아니니 그 자기 나름의 방식에 근거 없는 그 잣대로 네. 정상들을 하면서 안 가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한테 대신 보내겠다고. 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교를 인식의 손 놓고 저열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다시금 근데 사실 대비된다. 대통령이 제일 강조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외교입니다. 예, 국제관계 외교를 잘 풀어야 친구가 많아지는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랑 그 협력 관계를 넓혀 갈 거냐 무대를 넓게 쓰는 거거든요. 경제 영토도 넓게 쓰고 예. 발언권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강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UAE의 영접부터 시작을 해서 이집트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 또 튀르키예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튀르키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저도 이 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사실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이 세계 질서가 다자주의가 좀 깨지면서 사실은 이게 좀 보호무역으로 다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영토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 다자 외교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현해서 네.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시장을 지금 넓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UAE와 우리가 협력을 할 때 UAE가 AI 강국입니다. 5위예요, 5위.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7위인데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3위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AI 우리가 허브를 넘어서 이제 수도로 수도. 아시아의 수도가 되는 건데 이제 중동의 수도라고 한다면 UAE가 될 수 있고 예. 이런 식의 다자주의를 우리가 엮어내는 중견국 외교를 잘 해낸다면 전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잘 살리고 있다고 저는 예.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외교 행보를 시작을 한 거고 윤석열 때는 사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그렇습니다. 일이었죠. 가면 그냥 뭐 불안해가지고
또 무슨- 명품 또 뭐 잘못 아니 그리고 사가지고 카페 깔아놓은 것도 못 지나가죠. 못 지나가고. 영국에서는 저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자들이 또 왜 저러냐고 지금. 맞아요. 그 술만 먹고 이랬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상당히 엉뚱한 힘들었죠. 데에서 막 기자들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쪽으로 오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래서 이렇게 막 헤매고. 멀뚱하게 혼자 서 있어요. 좀 다자애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말도 못 붙이고 통역도 다 있는데. 아 근데 저 그게 안 깜짝 되는 놀랐던 거지. 게 어. 그 G20 행사장에서 마치 선거운동 할 때 유권자들 만나는 것처럼 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그래요. 통역이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얼굴 도장 다 찍어야죠. 네, 가서 다 만났는데 다 찍어야죠. 해서. 명함 다 돌리고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국빈으로 모시기도 하고 또 저분들 그렇습니다. 중에. 예, 근데 네. 저 때 궁금해요. 아, 모디 모디 총리하고 총리. 무슨 얘기를 했기 모디 총리가 파한대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모디 총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글로벌 개그를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웃음을 유머를 맞아요. 섞어야. 아, 그건 진짜 마음이 열리죠. 글로벌한 그 거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연설할 때 대중을 3초인가 3분에 한 번씩 웃겨야 된다. 아. 그래야 정치인으로서 네. 자질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재명 방송하면서 저도 3초에 한 번씩 웃기려고 하죠. 좀 몰입을 웃겨주세요. 더, 몰입을 더. 그게 네. 어려워. 3초에 한 네. 번씩 웃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중동의 시민혁명 아, 기억하시죠? 네. 2012년부터 쭉 있었던 그 시민혁명을 기억하는 그 카이로 대학의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응원봉 이런 얘기를 뭐 강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이심전심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이번에 돌아오면 어떤 또 평가를 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판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예. 김용현 변호인단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변협에서 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도 얘기를 했는데 변협은 또 말이 없어요. 이거는 말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네. 징계 의뢰를 법원 차원에서 해야 되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을 냈던데 이 재판장에 대한 이런 희롱, 조롱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말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진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 사법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 그런 법적 근거가 없이 행사했나요? 아니요. 그냥 깽판치로 사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의 증인이었는데 네.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만 그렇죠. 부여된 예. 지위예요. 예. 그러니까 실물하면 아동 피해자나 이 아동 학대 피해자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먼저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서 가는데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계엄군처럼 재판정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왔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나 배석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말하면 퇴정명령 하겠다. 왜냐하면 법정 소란을 했으면 퇴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면 감치할 수 있도록 다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법원이 그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인적 사항도 얘기하지 않고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버티다가 개선 장군처럼 이기고 돌아왔다고 박수를 치면서 집행이 안 되니까 유튜브에 네. 출연해서는 거의 재판부를 조롱을 넘어 희롱을 한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변협도 이거는 중징계를 해야 돼요.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네. 이 국가 반역 범죄가 발생이 됐고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사법부 안에도 지금 조의대 체제하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진관 재판장이 그래도 국민들이 평가하시기에 네.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재판 잘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말 아주 그 드문, 아주 희귀한 사이다 같은 그런 그 마음을 주고 있는데 그 재판부까지 들어가서 저 김용현 변호인단이 네. 완전히 재판 자체를 깽판 놓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내란이라고 하는 그 DNA가 그대로 지금 김용현 변호인단에게까지 이식이 돼서 그대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붕괴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네. 헌법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도 뭐 당연히 참을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의 모욕죄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인단들이 유튜브에서 막 모욕하고 욕설하고 했던 부분을 당연히 처벌할 수가 있고 이 법정 모독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정 모욕죄로 형법 183조인가 아마 그럴 텐데 법정에 와서 소란을 일으킬 때는
그 구속 요건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게 전 이제는 사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변협이 문제인데 지금 대한변협이 무게감도 많이 잃었고 이게 네. 좀 권위도 많이 잃어가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면 더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변호사로서 정말 창피하고 이걸 만약에 변협이 변호사들을 대표해서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변호사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는다면 이제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전 이거 당연히 징계해서 네. 변호사 자격을 아예 이거는 뺏어야 될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동안 상식적으로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김용현 변호인단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아 법정을 저런 식으로 모독해도 특별하게 괜찮구나. 예 법원이 움직임이 없네. 제가 보기에는 막 그 즉각 성명이 나오고 엄벌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법원이 어쨌든 감치 재판은 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라는 생각이 이거 좀 듭니다. 감치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집행 기간이 3개월 정도라고 해요. 음. 그러면 이 변호사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 업무의 성격도 있어서 네. 다 등록번호가 있고 관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조회를 하든 뭘 하든 인적사항 특정해서 이건 감치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사법 정의입니다. 아니 그리고 특정이 안 된다는 게 변협에 등록번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영상 중계돼가지고 이미 화면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인상착의로도 다 특정이 가능한데 굳이 특정을 하기 싫은 서울구치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법질서라는 게 내란과 가까운 이 헌법 파행에 대해서도 양보를 하고 물러선다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폭들을 엄단해야 되는 것이고 강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하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후퇴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이 법질서, 이 헌법 가치를 저는 수호할 수가 없다. 네. 전 매우 이거는 좀 엄중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제 대한변협 상황에 대해서 현재 취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내일 아침 제가 이제 뉴스 퀵배송 때 단독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대한변협이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대한변협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감치 석방된 이후에 유튜브 방송으로 하루에 415만 원의 더 후원금을 놀라운 거예요. 받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게 갔구나. 일종의 먹이사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후원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과연 그런 센 발언했을 때. 왜냐하면 발언의 수위가요. 단순히 판사를 직격하고 비판하는 걸 훨씬 넘어요. 이진간 EXX 별별 변변치 않게 생긴 놈. 예. 벌벌 떨던데 그거 봤냐 히히덕거리고 예. 박수를 칩니다. 거기 변호인들이요. 근데 거기서 뭐 할렐루야 막 이런 무슨 그런 종교적 언어가 또 막 나오더라고요. 이하상 그 변호사는 예. 이름도 개명했잖아요. 원래 뭐 명규인가 하여튼 뭐 예, 그냥 예, 이런 예. 이름이었는데 네. 하나님의 무슨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명을 한 것으로 알고 하상이 그런 뜻이에요. 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 어디 출마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예, 대선 정광훈당에서 후보였었다고. 대선 예. 후보 출마했었다고. 그러니까 예.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당연히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변호사들한테 아마 신인규 변호사님도 감치되는 건 못 봤을 겁니다. 그것도 더더구나 퇴정까지 되는 건 봤다라고 해도 감치 그것도 변호사가 감치되는 건 상상 이상인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거든요. 못 그러는 네. 겁니다. 이거 김용현 재판이잖아요. 한덕수 재판에 와서 깽판 치면 네. 한덕수 김용현한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예.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건데 사법부야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내 의뢰인이야 뭐 하든 어차피 중재는 못 면할 것 같으니까 소란을 피우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씨 재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와는 별건이잖아요. 별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 중에 한 변호사는 직위원 재판부에 가서 우리가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지금 재판부 이 부장님이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또 막 네.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깽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근데 저는 정말 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안 거 돼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119 법원 폭동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법원행정처장만 현장을 둘러보고 참담하다인가 이 정도의 메시지를 안 하고 돼요. 그 다음에 계산을 했어요. 손해액이 얼마인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침탈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나오나 그것도 상당히 의아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얘기가 없고 심지어 법정에서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윤석열이 내란 수괴인데 네. 내란 수괴가 임명한 사람이 조이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 인사죠. 내란 인사. 내란 인사죠. 네. 아니 내란을 일으키기 전인데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을 준비하는 기간이 뭐 김종혁 최고위원의 증언에 의하면은 2022년 11월로 또 올라가잖아요. 뭐 그때도 뭐 다 그렇죠. 뒤집어 버리겠다 막 이런 예. 말을 했다고 하는 증언이 나오는 걸 보면 조이대는 내란 인사 맞죠. 그리고 지금도 네. 하는 게 내란적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들이 사람들을 때리거나 그 상해를 가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조직폭력배가 유튜브를 하니까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응원의 의미로 후원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비정상 구조를 변호사로 조폭을 바꾸면 네. 똑같은 구조가 지금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사회가 정리하지 못한다? 그럼 내란의 연속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에도 중립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내란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토론을 하고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OX로 정해서 O야 X야로 물어봐야지. 내란에도 중간은 중립이 없어요. 없어요. 내란에도. 내란의 중간은 없어요. 아니 제가 뭐 복지제도, 경제제도, 뭐 산업제도 거기는 절충할 수 있어요. 네. 널리 양해해서 뭐 의대 정원 문제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내란을 놓고 어떻게 중립적으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뭐 계속 저도 지금 1년 내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압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배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요.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해야 된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그 한덕수 증인신문 네. 마무리하고요. 이진관 재판장이 그다음에 수요일에 검찰 구형 최우진술이 있고 그리고 1월에 선고를 한다는 재판 일정인데요. 네. 한덕수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이 어떻게 선고를 할까요? 검찰 구형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지금 혐의 자체가 내란 방조로 들어갔다가 공소장을 바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 수행자로 돼 있는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네. 그리고 이제 중형으로 그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아마 구형도 저는 굉장히 높을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년 네. 정도에 저는 해당하는 아마 중형이 법정형이 선고될 저는 거다. 구형될 것 같고 예. 아마 선고형도 저는 그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아마 그 정도의 저는 형량이 선고될 것 같고 이거는 중형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덕수가 저지른 혐의에 비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한 10년이라는 기준도 네. 상당히 낮아요. 근데 저는 재판부가 이 국민적인 역사 의식 또 내지는 이런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상당히 전 두 자릿수의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정형이 이게 사형무기 그리고 유기징역형으로는 10에서 50년형까지라고 네. 하는데 예. 저는 거의 구형은 이게 처음에 특검에서도 이게 내란의 방조가 훨씬 형은 세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주의적으로 좀 봐주고 예비적으로 이제 주요 임무 종사도 할지. 근데 아마 예비적 형이 선고형으로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채택이 될 것 같고 지금 네. 흘러가는 걸 보면. 근데 본인들은 이 내란의 방조에 대해서도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한 구형은 무기징역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한 저는 최소 30년 이상 한 4, 50년 구형은 하지 않을까. 구형 검찰 구형 50년 4, 50년? 네. 네. 네,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 정권의 2인자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이 개헌 별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이거 한덕수가 가면 돼라고 네. 했을 때 그 한덕수, 예. 윤석열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한덕수, 예. 국무회의가 자기 말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지 않고 사실상 조력했던 그 한덕수. 이게 역사에 어떤 판단을 받는 게 대선까지 맞습니까? 출마했잖아요. 대선 출마하고 그 사랑해야 전에는 됩니다, 뭐. 꼬마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한동훈 씨랑 공동정권. 같이 맞습니다. 공동정권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예. 없이 당정대 모임을 개헌 바로 다음 날 갖고 자기의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계엄을 활용한 한덕수.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않나 이제 싶고요. 한덕수의 형량이 아까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네.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인데 2인자였단 말이죠. 네. 윤석열 다음이고 근데 여기서 형량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재판부가 이진관 재판장이기 때문에 뭐 재판의 속도도 빨랐고 저는 뭐 법과 원칙대로 아마 뭐 특검도 그렇고 아마 네. 이진관 재판장도 잘 지금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과 원칙대로 좀 네. 잘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다 떠나서 이게 그 대한민국이요. 그 여진이 내란의 여진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재판을 분탕질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깽판 분이에요. 그렇죠. 깽판. 아니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겸허하게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도 모자랄 판에 그 내란숙의 윤석열을 포함해서 그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는 그냥 막가자는 수준인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이진관 재판장이 그냥 뭐 적당히 봐주고 그러진 넘어갈 않을 리는 없다. 문제는 이제 그럴 수는 지규현 없을 재판인데 이제 지규현 판사가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서 모니터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지규현 판사 300만 원 나왔어요. 술값. 예. 그러니까 170만 원이 전체가 170만 원은 법원 예, 윤리감찰 감사관실에서 나온 액수고 특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0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공수처가 확인한. 그렇죠. 공수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면 이 지규현 판사가 이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법원에서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늘이라도 조치할 수 손 있는 게 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윤리감사관실이 정리를 네. 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법관 징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든지 예. 자체 정화를 해서 직위원회 직무배제를 시키고 징계를 처리하면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사받으면 될 일이에요. 그럼 그렇죠.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 윤리감사관실에서도 지금 조사 내용으로 우리가 비추어 보면 공수처랑 결과가 다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축소 은폐 직위원을 지키기 위한 귀연 수호 짓을 한 거죠 사실상 이 윤리감사관 짓이 귀연수호. 귀연 수호 네.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직위원과 한 몸이 돼서 그냥 다 같이 침몰하기로 그냥 아예 다 결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게 지금 액수 가지고 따지는 건 사실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그래요. 뭐 100만 원 이상일 때 뭐 직무관련성만 있어도 처벌하고 이제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청탁금지법은 뇌물이 아닐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직위원 같은 경우는 업무상의 밀접성도 있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사안이라 이거는 형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센 법조항을 놔두고 과거에 김건희 때도 아니 명품백을 낼름낼름 받고 그게 뇌물인데 이걸 가지고 아니 이건 청탁금지법인데 받아도 되는데 내지는 그 대통령 기록물인데 이런 헛소리들이 난무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이거를 자꾸 청탁금지법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건 뇌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부패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직위원뿐만 아니라 직위원에게 그 자리 향응을 대접한 그 옆에 변호사들. 있던 변호사 사진에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부터 다 핸드폰 뺏고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답답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직위원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봐주기. 네. 그러면서 법복 입고 지금 재판하고 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일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게 그래도 우리가 신뢰했던 법원, 그죠? 법조에서 농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검찰, 법원, 또 변호사들까지 카르텔이 돼 있고. 요 사법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망조들게 하는 원흉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진짜 무기력한 그래서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카르텔 말씀하셨는데 네, 사법과 검찰의 카르텔이 형성돼서 단단하게 범죄자를 은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조이대 효과 아닙니까? 결국에는 조이대를 윤석열이가 앉혀놨고 합법적 인사권을 가지고 다 박아놓고서 본인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더 나서야 되는 것이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국회가 하지 않으면은 아니 상권 분립 체제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가 자정을 안 하는데 예. 국회밖에 할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국회가 이걸 안 해버리니까 당연히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가 조금 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법 개혁에 검찰 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퇴행하게 돼 있어요. 아유 적당히 넘어가. 배치기 당해. 예, 적당히 넘어가. 뭐 다 처벌하면 누구랑 같이 일할 거야. 친일 청산도 그래서 못한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친일파 데려다 쓴 거야. 이런 선택, 성공했죠. 독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굴절됐던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선택을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애들도 똑같이 계엄을 겪게 돼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아니 생각하는 YS 겁니다. 대통령도 그래서 하나회라는 군 사조직을 물론 이제 행정부 내부였지만은 전광석화처럼 그냥 목숨 걸고 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아니 지금 국회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보다 그때 당시에 하나회 정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그때 탱크 몰고 나오는데요. 네. 군부 독재가 바로 끝나자마자 맞습니다. 이제 문민정부 들어와서 네.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사법부와 이 사법 카르텔의 문제 없는 걸 우리가 문제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명확하게 보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회가 매듭을 져야 당연히 처리가 되고 사법부가 뚫리고 앞으로 이게 재발 방지가 되는데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대장동 그 민간업자 5인방에 대해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항명했던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법사위 중심으로 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뭐 당 지도부하고 원내 지도부하고 법사위 간에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변인님. 제 개인적으로는 네. 징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이렇게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공무원에게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교사분들, 선생님들 마음 아프다고 성명 냈다가 징계받고 그랬어요. 그 법에 어떤 뭐 판단에 대한 걸 유보하더라도 현재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목소리 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그냥 의견 표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치적 맥락을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거고요. 알면서 한 거는 정치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침묵해 왔어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장장 무혐의 설파를 했던 그 검찰. 그때 검사장들 뭐 했습니까? 딱 침묵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씨 대해서만 구속 취소를 했던 그날 수사팀에서 대해서는 즉시 항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인권 운운하면서 검찰총장이 하지 않았어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그런 헌법재판소 선례가 있다는데 완전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항명했나요? 연판장 돌렸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호구 잡힌 겁니까? 민주당이 검찰 호구예요. 본인들이 만만하게 보니까 이때는 큰 소리 내도 된다. 검사장이면 어차피 검찰에 오래 못 머뭅니다. 이제 옷 벗고 나갈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후배들한테 야 검찰은 우리가 잘못해서 없어지지만 나 이 정도는 했다. 왜냐하면 정관예우라는 건 후배들한테 받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 맥락이 없다고 지금 연판장에 이름 올린 검사장들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칼이라는 거를 칼집에만 둬서 그냥 관상용으로만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칼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게 적재적소에 아주 제한적으로라도 사용될 때는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국회의 역할도 매우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도 징계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이거는 지지율 걱정을 하시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중도의 민심 위반을 아마 염려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란을 정리하는 거 아까 제가 중립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네. OX 퀴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하수인들이 마치 군부 하나회가 전두환 노태우는 떠났어도 안에서 암약했듯이 지금도 검찰 안에서 윤석열의 하수인들이 검사장으로서 지금 다 이 집단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눈 감고 넘어가면 그럼 제2, 제3의 하나회들이 계속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국회에다가 드린 말씀과 똑같은데 정의가 정무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고려 당연히 해야죠. 저도 네. 대통령 지지율 누구보다 제가 앞장서서 방어를 하고 싶을 심정입니다. 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내란 종식과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맞습니다.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내란과 관련돼서는 정무보다는 정의가 더 우선하는 거다. 예. 이걸 가지고 정무적 판단 고려로 자꾸 재고 안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늦어져서 하잖아요. 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적재적소의 칼은 써야 될 때에 아주 잘 제한적으로 쓸 땐 써야 된다. 네. 저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검찰 취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는 우습게 한다니까요. 민주당 아니, 아무런 제재가 안 오는데 민주당 잡으면 초반에 좀 어렵더라. 근데 2년 버티면 그 뒤엔 다 똑같더라. 어차피 수사권 우리한테 있고 보안 수사권 안 줄 수 없다. 예, 그거 오면 우리 등 그거 하나만 가지고 4대 범죄 다 받아가지고 그랬잖아요. 대통령령 바꿔가지고 싹 한동훈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한동훈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징계 안 하고 뭐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뭐 그 자꾸 시끄럽게 하면 지지율만 떨어져. 지금 뭐 외교 성과 빛나는 외교 성과 얘기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빛나는 외교 성과 얘기하면서 동시다발로 할 일은 따박따박 하라는 거예요.
외교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거 다 손 놓고 있어라. 절대 국민들 특히 중도의 국민들이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할 일들은 따박따박 하면 아니 국어 공부해가지고 수학하고 영어 안 하면 됩니까?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요구를 국민들이 하는데 이거 대충 뭉개고 넘어가도 된다? 검찰이 무시한다고요. 검찰 내부에서 웃고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검찰만 민주당. 웃고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기현, 조이대 다 웃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 사법 카르텔이 싹 다 웃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란 종식으로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아니 내란과 어떻게 더불어서 삽니까? 우리가 네.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신상필벌이에요. 맞습니다. 잘한 사람 상 주고 잘못한 사람 벌을 줘야 되는데 왜 잘못한 사람을 계속 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란 필벌, 계속 봐줘야 됩니다. 내란 필벌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헤매면 안 되는 이거 거예요. 안 되면은 정리 안 돼요. 이거 네. 사법부든 어디든 지위 고하를 물어나고 음. 성역 없이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뭐든지 간에 싹 다 이거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 털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니 대한민국은 어떻게 관용적인 나라길래 내란을 일으켜도 잘 먹고 잘 사네? 까미가 그랬죠.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네. 그 말을 했어요. 그렇죠. 나치 부역자들 네. 정리할 때 우리는 지금 나치 부역자들보다 더 심각한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친위 이건 쿠데타를 저질렀는데 답답합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방금 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귀국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거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국회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좀 민주당의 공을 넘기는 듯한. 문제 의식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오늘 바로 발족한다. 이러면 네. 아마 1월 18일 날 윤석열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공판 갱신 절차를 악용할 거란 말이에요. 판사가 바뀌면 교체가 되면 공판 이 갱신 절차라는 건 의무적으로 밟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국정감사 때 법원장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이게 법조인들의 기류도 항소심에서는 집중 심리가 그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됐든 집중 심리 뭐 전담 재판부가 됐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 곳에서 몰아서 해야 돼. 이거는 통으로 봐야 되는 사건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정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1심은 거의 이제 마무리 1월 18일 날 지금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게 일반 이적죄 거기에서 특검에서도 추가로 영장 청구할 거라 그랬거든요. 네.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그러면 그거는 1심에서 두고 항소심부터는 아마 한 재판부에 전담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이 흐름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도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이런 국내 이슈로 가려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성취와 성과를 냈는지를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야 되는 것도 민주당의 몫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 오시면 논의의 첫 발을 좀 띄겠다. 그리고 이 부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내란 특별재판부도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 때 그 위헌이냐고 반문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다 입장 밝혔는데 또 대통령하고 상의한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은 예. 국회 아니 대통령은 내지는 입장을 밝힌 그러니까 거예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또 대통령한테 넘기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예. 사실은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로 가든지 그러니까 길이 두 갈래였어요. 내란 재판부로 가려면 빨리 갔었어야 되는 거고 예.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기현이나 조이대에 대한 인적 청산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음. 근데 둘 다를 안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늦고 끌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둘 다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면 탄핵한다 그러면은 뭐 갑자기 또 왜 해? 뭐 이런 식의 또 정무적인 고려들이 끼어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시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뭐 암에 걸려도 가서 일기냐 사기냐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이게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는가 싶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그럼 이걸 정리해 나갈 건지를 저는 좀 우왕좌왕하지 말고 로드맵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 앞에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도 할게 저것도 할게 말 나오면 그것도 할게 다 못해요. 네. 무엇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면서도 네. 좀 국민들 앞에 이제는 설명을 좀 해야 될 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뭐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법원노조에서 기자회견 예정이거든요. 예. 뭐 잠시 후에 할 텐데 그 전국 법원장 평가를 했어요. 법원노조에서 했더니 꼴찌한 사람이 조이대, 있습니까? 조이대. 예, 누구? 바로 조이대였어요.
별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법원노조 안에서도.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찔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신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돼요.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국회밖에 권한이 없어요. 네, 아니, 국회밖에 헌법에 할 수 국회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반상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농창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제가 할 수 있으면 했죠, 우리 앵커님. 벌써 했지. 벌써 근데 했지. 국회가 권한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관이 안 해버린다. 이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안 할 때는. 그렇습니다.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하니까 당연히 사법부가 저 망동을 더 심화시키죠. 더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란 세력이 자신감을 가지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내란 세력이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우리 정치가 귀착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화가 나는데 네, 좀 화를 화나는 사기면서 이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카톡 문자가 엄청 쏟아졌는데 누구의 카톡이냐? 바로 김건희 씨하고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이죠. 내가 더 지켜주고 싶은 사람. 세강자. 으로 유명한 세강자. 카톡이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카톡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2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진 카톡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그 실제로 주한이 때문에 손해를 본 거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동시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너도 조심해. 응? 맨날 내일 하잖아. 난 더욱 그러면 안 돼. 그렇지. 뭐 무슨 욕설도 있고요. 난 돈을 대고 넌 기술을 대는데 신뢰만 쌓이면 우린 끝이야. 신뢰를 목숨같이 생각하고 쌓아. 그래야 나도 결국 널 사람들 소개시켜 주잖아.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주고받아요. 거의 이 두 사람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운명 공동체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완전 경제 공동체로 경제 보이죠. 공동체? 이 예. 카톡을 새로 예. 나온 걸 보면 과거에 있었던 누구보다 뭐 감추고 싶은 사람이 뭐 나야인가 네. 뭐 염려되는 사람이 나야 이걸 더 음. 넘어서서 이런 거예요. 야 너도 도이치에서 손대 지금 김아무개도 지금 뭐 문제됐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성을 인식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세강자가 이 주식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과거에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기는 안 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말인즉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이 세강자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1차에 관련이 돼 있다가 2차는 중간에 손을 떼고 나오는데 이 손을 떼고 나올 때까지도 왜 손을 뗐는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나까지 이 주가 조작범으로 다시금 문제되겠구나. 왜냐하면 동종정가가 한 3-4차례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김건희한테 계속 설득을 하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쭉 같이 갔잖아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 세강자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조서를 만들지 않아서 이게 법정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법성 인식을 김건희 씨가 정확하게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카카오톡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나랑 하는 얘기 완전 비밀로 해. 아.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비밀이라 쓰고 이제 범죄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범죄를 비밀스럽게 예. 저질러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비밀이 이제 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열렸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문자가 공개되던 날에 김건희가 법정에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다 열리는 거고 네. 저 범죄 공동체의 민낯이 이제는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저 세강자와의 저 관계성 그리고 그 동안에는 왜 저 세강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제대로 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럼 누가 뒷배에서 봐줬겠느냐? 그럼 윤석열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이제 집중적인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아마 이제 이 씨가 그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하고 뭐 본인이 살려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아마 과거의 장시호와 같은 그럼 이제 도우미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를 느낄 거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코너에 더 몰리게 된 상황 아니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16가지 플러스 알파에 이제 특히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삼부토건도 그렇고 웰바이오텍도 그렇고 잘 안 드러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구속 그 영장 영장이 안 실질 나오고. 심사에서 또 나오지도 않고 그 양모 회장에 대해서는요. 이런 등등을 보할 때 좀 수사가 길이 막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세강자를 통해서 그 길이 뻥뻥 뚫리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공천 개입 문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잘 수사 진도가 안 나가고 기일은 바닥바닥 다가오고 있고 안에서 매우 애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국민들이 요구해서 진행되는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 안에서 여러 일들도 많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장외투쟁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듣다가 저는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래서 어제 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규탄을 받아야 될 주체들이 그러니까. 뭘 누굴 규탄한다는지 잘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아마 어제도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규탄 대회를 아마 한 걸로 창원에 알고 가서 창원이죠. 했어요. 예. 거기도 보니까 창원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안 보내줘가지고 굉장히 좀 초라하게 집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장애 투쟁이라는 것도 뭐 투쟁의 명분도 없고 투쟁의 방법도 잘못됐기 때문에 공감을 못 얻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이 더 추워지는데 그냥 감기나 걸리지 않을까 저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리석은 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선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까지는 연명을 할 걸로는 저는 보는데 아마 역대급의 참패를 당한 당대표로서 불명예 퇴진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 누구죠?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우 의원도 그렇고 이대로 가면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조금 판단을 좀 달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박지원 의원이 6개월 못 넘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근저에 지방선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모르겠습니다. TK에서만 이제 승리할 걸 염두에 둔다면 이 행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서울도 이겨야 되고 경기도도 이겨야 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되는 그 성적표가 완전 눈앞에 있는데 일단 누가 제일 날릴지 그냥 출마자들이 날릴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거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아마 방향선에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는 당대표의 행보라기보단 자기 정치 행보인 것 같아요. 자기가 1.5선이고 당내 왜냐면 이 코아만 가져가도 자기는 여기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다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선거에 임박해서 왼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약간 운을 떼운 게 광주 한번 들르고. 근데 이게 너무 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정도에 속아 넘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의 얕은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는 변모가 있을 거다. 지금 깃발로 들고 있는 게 사회주의 세력 타도예요. 독재 청산이고. 그러면 그 한미동맹 강조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미국에서 팩트시트 때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성을 회복시키고 그 역량을 보여준 이재명 정부라고 명명을 해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독재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명분과 실익도 없으면서 이 행보를 하는데 이거 아마 아래서부터의 분출이 있을 거고 그러면 또 변모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저기는 예상합니다. 이제 그 생각에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정당을 전제해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이 100번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에 의해서 사당화가 됐고 이미 그 공산전체주의라는 아주 해괴한 망령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윤 어게인을 신앙적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다 후보로 나갈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다 깔아주기 위해서 나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뭐 민심을 받아들이고 민심을 이해해서 당내 체제를 아래로부터 어떤 그 흐름으로 뒤집는다 이게 불가능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생명력이 끝난 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규합을 하잖아요. 장동혁한테 밟히죠. 그래서 지금은 주도권이 워낙 넘어갔기 때문에 저 윤어게인 세력 이제는 황어게인까지 가고 나경원 같은 동작의 지역구를 둔 의원도 아니, 황어게인이고 뭐고 그냥 우리는 다 품읍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군대에서 만드는 짬밥, 짬통 만들자는 거거든요. 짬처리? 짬처리. 근데 짬처리 정당에서 어떤 아름다운 무슨 내부로부터 투쟁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장동혁 체제로 전 6월까지는 간다고 보는데 아마 현실을 그때 가서 직감할 거고 그 다음부터 또 아이템이 있어요. 또 부정선거죠. 부정선거로도 정신 끝나지 승리를 않는 아이템. 해서 영남의 기득권만을 영원히 논아먹는 최악의 아니, 근데 구조. 이런 것 같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그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왜냐하면 하죠. 밭 자체가 굉장히 보수화돼 있고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좀,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려운 그런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의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선될 수 있는데 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저런 주장을 그렇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선거가 안 될 수 있다. 오세훈은 찍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엉망이야. 이런 유권자들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네. 고민은 그거죠. 지금도 뭐 주적이라는 유튜브 막 올리잖아요, 자기 유튜브. 네,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은 당심을 얻기 위해서는 윤호 개인적으로는 일부 가야 되는데 네. 또 민심을 놓고 보면은 민심으로 또 급선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과연 먹힐 거냐?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지금 눈높이가 이 수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오세훈의 수가 이미 다 읽히죠. 그러니까 저는 다 보이는 거죠. 이런 구도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도 또 내란 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 부동산, 환율 오늘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환율 방어를 정권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환율 때문에 갑자기 물가도 전부 오르고. 1,700원 이상. 그러니까 이게 민생에 바로 여파가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뭔가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걸 종합하더라도 중도 표심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면 답 없다, 노답이다. 아니, 그리고 또 옛날에는 내란 심판 선거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보수가 그래도 기회주의가 작동이 되니까 그쵸. 일로 와서 우리 뭐 같이 간판 해먹자. 바꾸고 뭐 막 네, 이렇게 바로 했잖아요. 다 모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한 게 네. 장동혁과 한동훈과 이준석과 이거 네. 어떻게 같이 손을 잡습니까? 셋 물론 다 이제 서로. 본인들은 잡고는 싶겠지만 다 자기가 주인공병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주인공병 어떻게 난가. 해결하냐고. 주연은 한 명인데. 이준석 대표는 같이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종합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진짜 답이 없는 안드로메다인 것 같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잘 유지가 되고 민주당에서 후보 선출을 잘 하면 저는 내년 선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전략가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민심이 그렇게 판단 안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58분인데요. 법원에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 재판장 형사 합의 33부입니다.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집행하겠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10시에 재판 시작하자마자 감치 집행하겠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서 이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 요건에 맞게 서류를 보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 외쳤던 그 남성도 현재 인적 사항 확인해 있다,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진관 판사는 하네요. 네, 이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감치 재판은 비공개로 마쳤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이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주구장창 이걸로 10년, 20년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 3개월 안에 한번 그 결정으로 집행은 가능하다. 한번 이게 안 됐고 무산이 됐지만 이거는 신원 확인 절차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여서 만약에 본인들이 함구한다고 그게 끝까지 함구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왜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겠다 그랬어요. 김용현의 변호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직위원 재판부에는 다 선임계가 들어가 있고 그 선임계에 따라서 인적사항 특정하고 주민번호 알아내는 건 변협의 관리 대장이 있으니까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절차만 밟으면 아 이하상이었구나 권우현이었구나 주민번호는 뭐구나 감치해서 구치소에 수감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는 게 법원의 그게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법 어기면 큰일 날까 봐. 바로 저희가 저랬으면 잡혀 들어가요. 교통범칙금 하나 날아와도 즉각적으로 내야 심장이 되고. 벌렁벌렁거리죠. 심장이 법원에서 벌렁벌렁. 서류 받으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법원에서 뭐 출석하라고 연락 오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이 사람들은 법을 잘 아는 법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법이 우스운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법정에서 거예요. 이렇게 이하상 계보가 있잖아요. 저 위로 가면 이상민이가 있고 이상민이도 판사 출신인데 와서 또 법개설 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위에 선서 안 윤석열이가 있고 윤석열. 빤스만 입고 안 나가겠다. 예. 속옷만 입고 저항했던 예. 그 윤석열의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윤석열 때 우리가 집행 안 해가지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법치가 무너졌는데 네. 이걸 지금 이하상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이하상처럼 목소리 크고 예. 깽판 더 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절차에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가져간다? 그 있을 수 대한민국 없는 공화국 유지됩니까? 민주공화국 질서 자체가 헌법이 아니, 또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지난 그 주말 사이에 MBC에서 보도한 그 양양군 7급 공무원 아 봤어요. 그거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네. 그거를 개업놀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개업놀이 한다면서 니네들 다 빨간색 뭐 라이터도 속옷 빨간색 입으라고. 빨간색 네. 속옷 막 이러면서 밟았다는 거잖아 사람을. 그리고 차에 안 태우고 지가 먼저 가버리고 본인이 요구한 뭐 주가 그 주식 주식에 사라고 투자하라고 하고. 막 네, 가격 올려야 된다. 강압하고 이게 일반인들까지 그가 맞아요.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막는 역할을 법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하지 않고 조희대 재판부가 조희대 코트가 그냥 놔두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대한 아, 단죄가 안 답답하네, 되니까 진짜. 윤석열에 대한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종양처럼 퍼지는 예. 건데 이래도 된다. 반대로 조희대만 잘 처리해가지고 윤석열만 제대로 해보세요. 이거 다 그냥 사라지는 그렇습니다. 연기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진압을 못 해버리니까 더 어려워지죠. 예. 더 처리할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학교예요, 학교. 애들이 보고 배워요. 따라하죠. 애들이 보고 배워서 이거를 학교 안에서 폭력이 그냥 만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됩니까?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학칙 지키는 친구들은 불이익 받고 그렇습니다. 학칙 어기는 깽판단들은 훨씬 더 이득을 가져가면 그 학교가 유지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권력은 그대로 윤석열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윤석열도 나와서 거들먹거리고 할 말 다 하고 비아냥거리고 웃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범죄자가 어디서 웃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용인됩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악영향들이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거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비상계엄 일주기가 다가오는 이 마당에 어느 것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채 특히 사법부로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둘 거냐. 결국 이것은 정치가 해결해야 된다. 정치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시민. 바로 국민들입니다. 바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정치의 문을 많이 두드리셔야 됩니다. 당신들 뭐 하고 있냐? 예? 민의의 전당, 민의를 받들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요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요. 우리가 그 12월 3일의 밤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때 만약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처럼 내지는 지금 이 권한을 가지신 분들처럼 우왕좌왕했다라고 하면요. 진압 못했어요. 맞습니다. 전광석화처럼 그냥 가서 일사불란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뭘 더 아니 그때 우리가 12월 3일 밤에 국회 나갈 때 내 목숨을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고민을 했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높아진다 이런 고민하면서 나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고민했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네. 아니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부터 다 국회로 모여주시라고 해가지고 가면은 내가 개헌군하고 싸워서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목숨을 건 결단만 있었지 누가 거기서 표 계산하고 이랬을 때 역풍 불고 뭐하고 이거 계산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연장이 심화되고 있는데 뭐가 더 계산기에 올릴 숫자가 남아있는지가 저는 의문이고 당연히 전략 전술대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전광석화처럼 처리할 일은 구별이 돼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해야 될 일들 따박따박 합시다. 예, 네. 예, 숙제 해야죠. 숙제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숙제입니다. 그거 업무 해태하면요 또 심판 받아요. 예,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찰은 넘어가겠습니다. 웃고 있다. 예, 신상 검찰이 피벌이 웃고 필요합니다, 있다. 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